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연준발 악재가 아시아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특히 성장주들의 낙폭이 심했습니다. 반면 선방하는 쪽도 있죠. 방어적인 업종이나 테마, 특히 배당 관련주들이 나름 잘 버텨낸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코스피 2,500선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850선으로 급강한 코스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해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이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특히 기술주가 크게 밀렸는데요. 이번 주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과 함께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월요일장 서울경제TV와 함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증시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도 별로였네요. 네, 뉴욕 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 후반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 2% 가까이 내렸고 S&P 500, 나스닥도 3% 근접으로 또 3%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난 3월 이후에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한 모습인데요. 연준이 아무래도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또 보이면서 또 당국자들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또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점, 또 10월달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지금 투자 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상 좀 사라졌고 긴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월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 금리를 좀 더 높게,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했고요. 봄원 연준이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고 한동안 좀 제약적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 당국자들의 추가 금리 인상을 좀 이 당국자들이 지지를 하면서 긴축 사이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자, 10월 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진 것 정말 큰 불안 요소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서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이 하원 다수당인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과 치안 이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대부분의 업무가 셧다운이 되면 중단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백만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좀 돌입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자, 백악관에서는 이미 연방정부와 또 관련 기관에 셧다운 비상계획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 또 기업과 소비자 신뢰를 좀 훼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이야기죠. 골드만삭스도 이 셧다운에 돌입을 하게 되면 매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2%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점도 변수입니다. 최소 며칠, 몇 주간 지속이 되고 최악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2018년에 좀 셧다운이 있었는데 그때 35일 정도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앞으로 남은 일주일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지금 90달러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에서는 이 브렌트유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부분을 이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결국은 이 세계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15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오펙의 감산과 또 수요 증가로 촉발된 이 최근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공포를 지금 부채질하고 있고요. 금리가 현재 높은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고조시켰죠. 뭐 예를 들어서 8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는데 이건 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원인이었죠. 러시아로부터의 이 연료 수출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인 공급 불안을 또 재점화함에 따라서 유가 상승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약간 뭐 하락은 했지만요.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중 4.5%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에 고점 경신, 또 2년물 같은 경우도 2006년 이후 최고치인 5.2%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자, 미국 9월 S&P 500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50.2로 집계가 됐는데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 50을 상회를 하면서 업황에 대한 확장을 좀 의미를 했지만 8개월 만에 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9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9를 기록을 했는데 2달 만에 이거는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제조업 PMI는 50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좀 업황 위축을 의미한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고, 그 유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게 좀 시장에 계속 우려 사항으로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나마 PMI가 조금 내려가는 게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 좀 가볼까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주가는 그나마 올라서 조금 오늘 장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는 계속 밀리네요. 네, 테슬라 지금 5거래일 동안 10% 정도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테슬라 지금 4.2%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좀 중국의 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했다라는 분석이 좀 가장 큽니다. 6월에서 8월 중국에서 매주 약 13,000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었는데 9월에는 그 규모가 9,000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3분기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총 46만 3,000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 시장 예상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3분기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금 가동을 잠시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중단을 했었고 또 그래서 3분기 생산량이 약간 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 주행거리와 또 디자인을 개선한 모델 3 세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 여파로 이번 달 판매량이 좀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요. 10월 달에 신형 모델 3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금 좀 수치가 급등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좀 주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좀 하락했던 모습,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좀 상승한 모습 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0.16% 하락을 했고, 아마존은 지금 뭐 계속해서 7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0.79% 하락, 알파벳 같은 경우도 좀 약보합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 내에서 아이폰 15가 정말 인기가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래도 좀 상승으로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메타 지금 뭐 올 연말 내년 초 이 빅테크의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 이 LLM이죠. 출시가 잇따라 예고가 됐는데 구글의 제미니에 이어서 메타의 LLM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오픈 AI의 GPT-4를 넘어서겠다는 지금 목표를 좀 가지고 있어요. 또 광고 시장과 인공지능 부분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감안을 할 때 메타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티그룹에서는 매수 의견을 또 제시하면서 목표가 $385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이 광고 시장의 둔화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광고 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그래서 좀 다시금 좀 횡보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아리스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주가 지금 올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AI 열풍의 숨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클라우드 승풍사고 아주 헐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AI 열풍으로 네트워크 장비 업계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 뭐 MS, 메타, 오픈 AI,
오픈 AI 또 구글 이런 글로벌 IT 업체들이 앞다퉈서 AI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MS와 메타 같은 경우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아주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예요. 이 주가들의 흐름과 함께 아리스타의 흐름도 같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헬스케어주 잠깐 보면은 지금 주가는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좀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액면 분할 이후에 조금 빠진 모습이지만 다시금 그래도 0.01% 아주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운자로 가짜역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동안 정말 많은 상승폭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피로감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은 좀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빠지는 것은 크게 여전치 않아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유방암 치료제 임상 3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습니다. 1.21%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결과 발표로 인해 상승했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이 한창이죠. 파업이 한창인데 이 중에 포드 같은 경우는 협상에서 일부 좀 진전을 이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8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주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엑슨모빌 그리고 또 쉐브론까지 지금 상승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특징주 여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관련 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가볼까요? 최근에 좀 횡보세죠? 네, 비트코인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횡보라는 말 이외에는 거의 전해드린 이슈가 없을 정도로 지금 뜨뜻미지근한 흐름이 계속해서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고금리 단기화 기조에 따라서 비트코인까지 같이 타격을 받았죠. 계속해서 횡보세인데 비트코인 지금 약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반등을 했지만 상승폭이 좀 과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시세 하락에 대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투자에 대한 심리가 조금은 좀 얼어붙은 모습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 퍼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선물 거래량을 증가를 바탕으로 좀 유동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최근에 가격 흐름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3월부터 보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73%, 또 현물 거래량은 94%까지 급감한 모습 좀 있다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가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말 작은 이 코인들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심지어 윗꼬리까지 길게 달리면서 또 위험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좀 조금 더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국경절 맞아 몰려올 유커, 한국 관광 매력 전파하라. 이렇게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국내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꽤나 장기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보다 국외로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그렇죠. 물론 우리 관광객들이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면 국내 관광은 누가 이제 채우게 되냐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인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동안 이제 단체 관광객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 제가 거의 뭐 하루에도 거의 한 번씩 명동을 지나가는데 이제 중국어가 많이 들려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따지아하오, 후아닝 한국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돌아온 유커 또 이제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는 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9일부터 이제 10월 6일까지는 중국 최대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경절이기 때문에 이때 이 중국 관광객들이 뭐 크루즈선으로 제주도 갈 테고 그리고 또 서울로도 많이 단체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썸썸이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완전히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의 이 여행이 이제는 점점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관광객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영국인 해외 관광객 다음으로 이 소비가 많다 그래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류죠. 그러니까 K컬처, 블랙핑크, 또 BTS를 배출한 나라, 뭐 이런 나라 한국인데 한번 가보자. 드라마로만 접했던 한국인데 한번 가보자. 이런 또 수요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봉쇄 때문에 또 중국 당국이 해외여행을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 2020년, 또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뭐 10,000명이던 시절도 한 달에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때도 있었던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추세지만 올해부터는 점점 늘어나서 이제 내년쯤이 되면은 거의 이제 회복이 되고 100% 코로나 국면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그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앞으로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것이 우리 관광 산업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인데 한국인과 결혼한 또 중국인 커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 젊은 세대들이 특히 많이 찾는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서울 비짓 온 더 로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단체 관광객들이 50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 국면에는 개별 여행이든 단체 여행이든 MZ 세대 여성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운 관광 수요를 더 만들어낼 것이다. 잠재적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겨울 연가 한창 유행할 때는 일본 관광객분들이 남이섬 많이 찾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K컬처가 많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별에서 온 그대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촬영했던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한번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유커의 이제 기한입니다. 여행 관련 산업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그나마 좀 회복 속도가 빨랐던 것이 항공 쪽이었습니다. 항공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호텔 수요나 뭐 국내의 카지노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놀이 이런 관련된 리조트도 그렇고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개별 관광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한령 이제 사실상 해제에 들썩이고 있는 제주도다. 제주도 관광이 이제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크루즈선이 재개됐습니다. 그 부분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입니다. 우리 축구팀도 대단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직 국무총리로는 거의 최초로 아마 아시안게임에 지금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나 갈래요. 워시원 한국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주석이 가고 싶다는 한국, 왜 우리는 못 가? 이러면서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제주도에서 요즘 뜨고 있는 곳이 드림 카지노인데 이게 월 드로백이 1,300억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풀려가고 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바로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게 2016년이 절정이었는데 제주 관광객 수가 306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그 이후에는 뭐 더 심각했으니까 나오지 않는 건데 10만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한 2013년 정도 수준으로 시작해서 회복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주도에도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 크루즈선도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운항 지금 횟수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시내 면세점도 6% 붐이고 있다. 한때 저 때만 하더라도 한 4, 5년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중국의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썰렁했는데 이제 그 빈자리, 중국인들이 채웠던 그 빈자리 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 심지어 약국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왜? 약국, 우리 한국 약을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제주도 상권에 거의 전반적인 그 효과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데 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돼 있고 그게 지금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직항 노선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카지노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이 안 오면은 이 카지노 산업 자체는 거의 죽어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제주도에 지금 파라다이스도 있고 드림타워 카지노도 있는데 지금 거의 매월 신기록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매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도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따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롯데관광개발 제주도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매출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경우에도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초까지 국경제령 지금 객실 예약률이 거의 100%예요. 100%입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이 유커 관광객들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 유커의 귀환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 산업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중국어 실력도 잠깐 엿봤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그렇죠. 중국의 네.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한중 관계가 최근 좀 삐끗하는 듯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콕 집어서 비난했지만 중국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물밑에서 또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중 한국 대사인 정재호 전 지금 하여튼 서울대 교수를 휴직했으니까 중국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예요. 정재호 교수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이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가고 싶다. 그런데 중국의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는 일본을 지금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지금 WTO에 대해 제소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사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될 게 중국의 최대 패키지 여행 1위 국가는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가려다가 한 200만 명의 단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가겠지만 한국입니다.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가깝고 그 비용을 중국 맞춤형으로 해낼 수 있는 국가가 한국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한국 음식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해산물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200만 명 생각했는데 유커 관광객을 지금 400만 명 정도로 기대치를 높이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 산업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또 정부 정책이 또 상당히 지금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중국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편의성 제고를 보시면 쉽고 빠른 입국, 그다음에 단체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요. 그다음에 또 편리한 쇼핑, 중국 모바일 페이로도 국내 결제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시 행사라든지 카지노 크루즈, K컬처, 의료 뷰티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커 기한에 맞춘 맞춤형 전략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명동이 인기가 많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살짝 변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홍대라든지 가로수길 혹은 성수동 같이 좀 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많이 몰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요즘에 이제 다음 지하철역은 홍대 그러면은 네. 중국인 분들이 많이 내려요. 들려요, 이게. 저도 중국어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명동 남대문만 동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크도 있지만 유크를 뭐 중국 발음은 사실 여우크가 맞는 발음이고 그다음에 쌍크 그러니까 뭐 싼 거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 쌍크는 개별 여행을 하는 사람을 중국어로 쌍크라 그래요. 쌍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쌍크들이 개별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냐?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수동이나 홍대나 가로수길이나 잠실을 많이 가요. 거기가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맞춤형 전략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Z세대를 공략한 중국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이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한국 제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면세점이 직접 면세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쇼핑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중국 이 관광객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개별 여행자에 대한 쌍크에 대한 전략도 상당히 수립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SNS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 섹터와 수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세점이나 이제 카지노 쪽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목들도 꿈틀꿈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보실 필요인데 첫 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중국 관련된 우리가 산업 그럴 때는 뭐 몇 개 분야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항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관련성이 있죠. 그다음에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항공이나 이런 부분 저가 항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뭐 티웨이 항공도 있고 또 제주에어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이게 꼭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중국에 좀 더 집중돼 있는 종목은 뭘까?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호텔 신라입니다. 자, 호텔 신라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 이 그래프를 제가 10년간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오를 때 또 한참 잘 올라가요. 그렇죠? 저렇게 한 1, 2년 동안 거침없이 점점 올라가는 상태에서 최고 시점이 지난 10년을 보면은 한 14만 원 이상도 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 2018년경에도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사실은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제 중국 관련된 이 쪽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뭐 좀 더 올라갔다가 이제 8만 원대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사실 10만 원 또 13, 14만 원 그 이상이다. 목표 주가도 지금 증권사에서 그 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호텔 신라에 대한 예약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이제 들어오면은 항상 그 코스에 두세 개 정도 면세점을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빠지지 않는 면세점이 있어요. 그게 신라 면세점. 그래서 그동안 신라 면세점이 아주 부진한 상태였는데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열리게 되면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이제 좀 달라졌다고 해도 뭐든 사간단 말이에요. 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이 호텔 신라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뭐 삼성이지만 바로 또 삼성 같은 그룹이잖아요. 호텔 신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중국 현지에서부터 상당한 마케팅을 해오고 있다는 것도 호텔 신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고요. 실제 향후 단체 관광객 매출액 시장 점유율은 호텔 신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석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상으로만 볼 때는 이제 지표에 모든 것을 또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사실 2분기까지도 안 좋았고 사실 2분기의 관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내년 초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에 여러분들이 더 초점을 좀 맞추어서 보시면 좋을 종목이 호텔 신라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업이 바로 이겁니다. 롯데 관광개발. 재밌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자, 지분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자, 김기병 회장 및 특수관계인 54.30으로 대주주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자, 롯데관광개발이 롯데 그룹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룹사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롯데관광개발이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롯데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롯데관광개발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 신격호 전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 신정이고
신정희의 남편이 김기병 회장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근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롯데관광개발이 롯데그룹산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롯데 그러면 하오. 일본에서도 롯데 그러면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롯데니까. 그 이름의 혜택까지 보는 회사가 롯데관광개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운영하는 지금 드림 카지노가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은 호텔 해가지고는 이제는 싹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뭔가 마이스를 해서 전시회나 이쪽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쪽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제주에 가보면 이 엄청납니다. 이 드림 타워 자체가 월드 자체가 엄청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시설이 들어있는데 카지노가 지금 드로백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이 카지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막혀 있었는데 단체 관광객들이나 크루즈선으로 제주도로 들어오면 바로 그냥 카지노로 갑니다. 왜냐하면 호텔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그동안에 이게 묶여 있었는데 이게 이제 팡 터지면서 카지노라는 게 사실은 들어가는 투입 비용 대비 나오는 산출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드 파워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법적으로 뭐 신격호 회장이 보장을 해뒀던 그럴 사항일 겁니다. 아마 지금 아직까지 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롯데 우위를 했던 신준호 프로밀 전 회장의 경우에는 결국 이름을 바꿨어요. 프로밀로. 근데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롯데그룹 그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한때 상당히 많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아시겠지만 롯데마트도 그렇고 사드 때문에 일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기록은 시작이에요. 이 드림 카지노의 앞으로의 드로백이라는 게 여러분들 배팅 금액입니다. 이 드로백을 볼 때 앞으로 신기록이 더 중요해요. 지금보다도 3배, 4배, 5배 더 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장률을 보면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될 수 있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단 객실이 꽉 차야 뭐 카지노를 갈 거 아니에요. 다 찼어. 국내 관광객 가지도 못해요. 예약이 안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런 속도라면은 연말까지도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로 꽉 찬다는 경우인데 이 롯데관광개발의 드림 카지노의 특징은 뭐냐면 객실이 꽉 차고 고객들이 그대로 카지노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롯데관광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정보 하나 얻어가실 겁니다. 롯데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수혜 섹터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특히 유커에 한번 초점을 잡아보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태국에 가게 되면 이 3박 4일 동안 라텍스 매장을 꼭 한 3번 정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베개 하나 정도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유커들이 몰려왔을 때 호텔 신라 한 번은 꼭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함께 초점을 맞춰서 해당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두 번째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는데요. 카지노, 지금 한국에는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금 4분기부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 두 종목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로엠 전자가격 표시기 업체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로 두산밥켓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센티멘탈 종목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목이 숫자로 증명한 성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년에 전자가격 표식이 아주 지금 호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무려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기폭제가 바로 이 전자가격 표식이 ESL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왔는데 내년에도 이 회사는 이 증권회사는 이 24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37%나 또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높일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멈칫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픽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년부터 ESR 사업부 지금 무려 1조 4천억이나 이렇게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게 내년에 상당 부분 그 설치가 지금 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매출로 올라오는 게 어느 쪽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더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42,000원을 이렇게 상향을 했네요. 그래서 상반기엔 너무 잘 나왔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하반기도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EPS 주당 순이익이죠.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입니다. 여기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27% 상향을 했고요.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 크게 보면 뭐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ESL 사업 부분 계속 괜찮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자 쪽에 있습니다. 전자 부품 사업 쪽에 있는데 내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중대형 TV 이쪽에 수요가 좋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중대형 OLED TV 패널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 파워 모듈 이쪽에 아무래도 앞으로 뭐 그 전망이 좋은 데죠. 그리고 폐배터리 재사용 ESS 그 에너지 서비스 세이빙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저장 장치, 뭐 폐배터리 하면서 나온 그 폐배터리 가지고 ESS로도 쓸 수 있고, 뭐 오토바이나 딴 데로도 쓸 수 있고, 이 ESS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래 그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플러스에서 이 회사에 그 솔로엠 헬스케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이 박람회를 참가를 했는데요. 무선 이어버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가 꽂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출시를 했습니다. 귀에다 꼽는 이어폰은 뭐 여러분들 뭐 오래전부터 직접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별개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바이오 관련돼서 생체 관련돼 가지고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센서도 좀 넣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이걸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이듯이 특화된 AI 웨어러블 같이 이제 몸에다가 같이 끼고 하는 거죠. 이런 웨어러블 장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신상품으로 시장에 내보낼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60대 분들 관심이 있을 수 있죠. 운동할 때 이렇게 줄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줄 없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영업이익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정 영업이익을 상향을 최근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주가는 크게 변동 없이 올라가면 얻어맞고 내려오면 다시 지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는 조금 높죠? 그래서 금년에 이익이,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3배가 넘게 올라오는 그런 거를 주가에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32%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로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 밥켓입니다. 두산 밥켓 미국에서 주로 이제 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전히 업종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밥켓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올랐죠. 이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두산 밥켓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매하는 그 블락 트레이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딛고 주가는 올랐었죠. 근데 아직도 뭐 지분이 나올 게 있다 이런 이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두산 밥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 아주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렸는데 내년에 EPS가 떨어지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뭐 3% 정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에서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입금을 갚고 이자를 갚다 보면은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떨어진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조금 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컴팩트 관련해가지고 지게차나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이나 조경 이쪽에서도 지금 스테이츠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장의 캐파를 증설하고 딜러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딜러망이 좋아지다 보면 브랜드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판매망도 넓혀지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계속 괜찮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요 밑에입니다. AS 지원 확대.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이 참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 이제 좀 남부 지역을 좀 관할을 하고 레노라는 데서는 서부 쪽을 관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건 팔린 거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 회사의 그 브랜드 밸류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월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죠. 회사가 가이던스라고 하면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갈 겁니다. 순이익이 어떻게 갈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하는 걸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좀 가이던스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왔다. 또 속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보수적이다. 이 2분기에도 말이죠. 지금 상당히 컨센서스를 지금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EPS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추정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팩트 그 차량 이쪽은 북미 딜러망을 확보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 차량은 24년부터 로고를 바꿨답니다. 두산 로고에서 밥켓 로고로 바꿉니다. 아무래도 북미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두산보다는 밥켓 로고를 쓰는 게 훨씬 더 친근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그걸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금년이익을 상향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 옆으로 좀 많이 기었죠. 근데 여기를 누가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많이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PER, PBR 볼까요? PER 봤을 때 6.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PBR로도 0.94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지는 않다. 시장이 한 1.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높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계속 올라왔네요.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48%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솔루엔, 펀더멘탈로 두산 밥켓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발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주 역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일면 국경절 맞아 몰려올 유커, 한국 관광 매력 전파하라. 수혜 섹터로 면세점과 카지노주 공략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자동차 부품주죠. 방막형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솔루엠. 그리고 북미서 잘 나가는 두산 밖에 라인업 강화로 매출 성장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가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